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방어권을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잠시 뒤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의 책임론에 대해 어떻게 답할지, 언제 귀국할지 주목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를 약속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최근 외교적 발언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자위대에 북한 위성 파괴 조치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한 위성이나 로켓이 일본에 떨어질 경우 요격 태세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준비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째 유혈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수단 군벌이 사흘간의 휴전에 합의했지만 산발적인 교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청해 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에 급파하라고 지시했고 우리 국민의 철수 작전을 위한 공군 수송기도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육견 농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하고 있던 농장주가 적발됐습니다. 용인에서는 택시기사가 화장실을 간 사이 승객이 택시를 몰고 달아나 1시간 반 만에 붙잡혔습니다. 오늘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지구의 날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중국발 황사가 밀려와 미세먼지도 심했지만 전국의 축제장과 관광지는 완연한 봄 기운을 즐기려는 나들이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인 오늘 밤 11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송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 불거졌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뭐라고 해명할지 관심입니다. 또 빨리 들어와야 한다는 당내 여론은 아는지, 그래서 조기 귀국하겠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파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영우 기자, 현지에서는 오늘 회견 내용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프랑스 파리의 한 사무실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회견은 여기 시간으로 오후 4시부터 한국 시간으로는 약 3시간 반 뒤인 밤 11시부터 진행되는데요. 회견장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조용한 모습입니다. 송 전 대표는 당내에서 확산하는 돈봉투 의혹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송 전 대표와 통화한 민주당 한 의원은 송 전 대표가 돈봉투 같은 얘기는 하지도 말라며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하니 자기도 괴롭다고 하더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격앙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간 언론의 취재를 피해오던 송 전 대표가 오늘 회견에서는 작심하고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관심은 송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하느냐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며 송 전 대표에 대한 조기 귀국이나 탈당 요구가 당내에서 빗발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당당하게 들어온다는 게 송 전 대표 입장이라는 겁니다. 가능한 한 빨리 귀국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귀국 시점을 밝힐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당내 탈당 요구에 대한 입장과 함께 현 지도부의 대응에 대한 속마음도 자연스럽게 언급될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오늘 회견을 지켜보고 나서 향후 대응 방침을 결정한다는 계획인데요. 늦더라도 내일 오전에는 입장을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MBN 뉴스 강용우입니다. 그런데 돈봉투 의혹 수사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첫 피의자부터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서 수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희 기자의 보도 보시고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돈봉투 의혹 수사에서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어젯밤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도 돈봉투 전달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검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강 회장이 9,400만 원의 불법 자금 중 8천만 원을 조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6천만 원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건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강 회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도망 염려도 없다며 구속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반발했습니다. 법원 판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첫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고 윗선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사회부 법조팀의 이상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혐의가 중대하면 최근에 대개 구속영장이 발부돼 왔어요. 그런데 이 기자가 취재해 보니까 이번에 기각된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보통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증거인멸, 도망 우려 등이 있을 때 발부합니다. 그런데 강 회장의 경우 앞서 2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해 성실히 답했고 공기업 감사로 재직하고 있어 신원이 안정적이라 도망 우려도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미 녹취록 등 범죄 혐의를 소명할 증거를 일부 확보했기에 법원은 강 감사의 방어권 보장에 가치를 더 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정치 관련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된 적이 최근에 좀 없었는데 이번 판결은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라던가 좀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운 압박이 좀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는 건 이례적이다. 돈봉투 의혹의 사회적 파장을 생각하면 영장이 발부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취재해보니 강 회장은 압수수색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수사팀의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검찰은 강 회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연락해 입을 맞춘 정황 등을 발견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야권에서는 일부긴 하지만 플리바게닝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하고 이정근 전 부총장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냐 이런 의심이거든요. 네, 수사 협조하는 대가로 형량을 깎아주는 이른바 플리바게닝 의혹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걸 종합을 하면은 어쨌거나 사실상의 플리바게닝 같은 게 좀 있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이 건으로 좀 협조를 했겠죠. 제 감으로는 한 5년 정도 구형을 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라고. 즉 검찰 출신인 조 의원이 보기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혐의 정도면 검찰이 5년 정도는 구형하는 게 맞는데 3년 구형은 예상보다 적다는 겁니다. 서로 거래를 해서 다시 말해 플리바게닝으로 구형을 낮춘 거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플리바게닝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으나 사법부가 수사에 협조하는 피의자는 형량을 낮춰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형량을 정할 때 뭐 범죄 이후에 정황을 다 참고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죄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수사에 솔직하게 다 사실관계를 털어놓고 수사에 잘 협조했는지 이런 부분을 참작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취재해보니 법조계에선 구형 3년은 낮은 건 맞지만 수사에 협조하고 초범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구형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 수사도 관심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생생한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었는데 글쎄요, 검찰이 윗선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수사 속도는 다소 탄력을 잃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소환 조사는 예상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돈봉투를 건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이른바 스폰서 의혹의 사업가 김모 씨는 아직 피의자 입건은 안 됐지만 검찰은 민주당 586 정치인들과 밀접하다고 보고 본격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윗선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에 눈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동안 민주당이 수세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분위기는 좀 어떻던가요? 예, 민주당은 일단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이번 영장 기각이 돈봉투 살포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얘기도 꺼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의견을 모으는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바깥으로 입장을 표명하거나 이런 거는 당이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내심 안심하는 분위기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전당대회 때 송영길 캠프 소속이던 한 의원은 녹취록 말고 증거가 없지 않냐며 녹취에 대해서도 몇 사람이 돈을 만들어 보려던 상황이 담긴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기각을 시간 끌기 시그널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수사와 송 전 대표의 돈봉투 의혹 수사를 두고 대를 이어 부정부패, 송명일체론, 이심 송심 등으로 표현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 이상혁 기자였습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외신 인터뷰를 두고서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중국과 원팀이냐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경제와 안보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먼저 노태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만 해협 문제를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중국과 원팀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우리를 향해 협박성 막말을 내뱉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히려 대만 문제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라는 반응을 내놨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격이 우선인지 중국에 대한 심기 경호가 우선인지 국민들 앞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주한미군은 점령군이라고 주장하는 등 경악할 만한 역사인식을 보여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이 경제와 안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자해 외교는 글로벌 외교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양안 문제에 대한 부주의한 발언으로 평지 풍파를 일으킨 책임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태를 대체 어떻게 수습하려는 것입니까? 다만 친강 중국 외교부장의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거친 언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은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분명히 밝혀 안보 불안을 해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 중국이 격앙난 반응을 보이자 미국은 대만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도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안건들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만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이 대만 문제를 거론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와 관련해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The U.S. will continue to support a peaceful resolution of cross-strait issues, go about this in coordination with our important allies and partners, of which, of course, the Republic of Korea is one of them. 중국이 군사, 외교,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고 대만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약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한국 정부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삼성과 현대차 등 한국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자신의 경제 분야 주요 성과로 강조해 왔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 인권이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도 거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본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북한 위성이 일본에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자위대에 파괴 조치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북한은 최근 군사 정찰 위성 1호기의 윤곽을 공개하며 제작이 완성된 상태라고 공언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 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구쳐 끝내며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하마다 일본 방위상이
자위대에 파괴 조치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준비 명령은 자위대가 미사일 방어 요격 태세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단계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하마다 방위상은 북한 위성 잔해가 일본에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13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도 낙하 가능성이 있다며 한때 대피 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我が国領域内に落下していないことは確認をしています。 준비 명령에 따라 자위대는 지대공 패트리엇과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3 등을 활용한 대응 작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위성이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적은 있지만 일본이 실제 요격에 나선 적은 없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태희 기자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북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사 정찰 위상 쏘겠다고 했어요. 문제는 그 시기인데 다음 주 가능성 있는 겁니까? 네, 전문가들은 그럴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이미 4월 중에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를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정찰 위성은 지난 8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5대 국방과업 중 하나입니다. 또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하고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정치 외교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한 25일 정도 실제 발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봤지만 이 위성에 대해서 일본이 오늘 파괴 조치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실제 요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이 발사 잔해가 일본 영역에 떨어질 걸 대비한 건데요. 일본은 이전에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파괴 조치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실제 미사일 잔해를 파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인공위성은 대기권 밖인 고도 100km 이상 공중으로 비행하기 때문입니다. 주변국 반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먼저 중국 친강 외교부장의 발언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최근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면 타 죽을 것이라고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외신 인터뷰를 겨냥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윤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 문제는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이라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말을 두고 중국은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가 외교부로 초취되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죠. 네, 맞습니다. 특히 최근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러시아와의 갈등도 급격히 고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인이 대량 살상될 경우 무기 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러시아는 이에 반발하며 북한의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혹시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메시지가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은 작습니다. 이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메시지를 조율한 만큼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으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내놓을 메시지가 후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에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하는 그런 내용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의 상황이라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균형을 잘 잡는 게 외교 공간을 넓혀 국익에 도움될 것이라는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어제 새벽 경기 파주의 한 육견 농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하던 농장주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용인에선 택시기사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승객이 택시를 몰고 달아나는 황당한 일도 있었는데요. 윤기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개 농장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온몸이 불에 그슬린 개 사체가 보입니다. 바로 옆에는 토치와 함께 전기가 흐르는 쇠코챙이가 있습니다. 이게 한 10초 정도에서 20초 정도 아마 흐를 거야. 그러면서 죽일 때까지. 다른 쪽에도 여러 마리의 개 사체가 보이는데 바로 옆 건물에선 우리에 갇힌 50여 마리의 개가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는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를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경기도 용인의 한 요양병원 앞입니다. 오늘 새벽 6시 35분쯤 이곳에서 한 택시기사가 손님이 자신의 택시를 몰고 도망갔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1시간 30여 분 만에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택시를 몰고 달아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택시기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시동이 켜진 택시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장소 돌아가자라고 해서 화장실 갔다 와서 먼 길 왔으니까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경찰은 남성이 택시를 훔쳐 달아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70대 치매 할머니가 실종된 지 20시간 만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선 밤을 새워서 논밭을 수색한 경찰의 끈질김과 또 경찰만의 수사 촉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차들이 달리는 해전 교차로 사이로 자전거를 끌고 아슬아슬하게 건너가는 70대 할머니. 큰 길을 따라 무작정 걷고 또 걸어갑니다. 치매를 앓는 할머니가 오전에 집을 나가 밤까지 귀가하지 않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벌판에 펼쳐진 농로와 수로는 물론 논밭과 비닐하우스까지 사사시 훑어봤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날씨는 더 추워졌고 수색 중인 경찰관들도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20시간. 밝아오는 아침과 함께 경찰의 촉도 발동했습니다. 경험상으로 치매 있으신 분들 그냥 앞만 보고 가시더라고요. 무조건 직진이다. 해벽도 두 개에서 바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앉았다 섰다 하니까. 경찰은 밤새 길을 잃고 헤매던 할머니를 낙동강을 끼고 있던 이곳 갈대숲에서 발견했습니다. 바로 앞이 강이라서 자칫 아찔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터라 더 반가운 순간이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운 가족들은 경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진짜로 고맙게 생각하지. 새벽 2시까지 막 찾고 계시더라고. 이거는 말로 표현 안 되지.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이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 차량은 무조건 멈췄다가 가야 합니다. 석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치고 오늘부터 단속이 시작되는데요. 현장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이시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서울 광진구의 한 교차로. 한 여성이 우회전하던 검은 덤프트럭에 치여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찾은 사고 현장. 여전히 많은 차들이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시도합니다. 오늘부터 모두 범칙금 대상이지만 법규를 지키는 차량은 찾기 어려울 정도고 시민들도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좀 명확하지가 않는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보면은 신호등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가야 될지 판단이 안 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회전 신호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을 위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위치가 있고 또 실효성이 없는 위치가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타당성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좀 교통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섬세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멈추고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뒤 지나가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시범 운영되고 있는 우회전 신호등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차로에 설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항상 주의해야만 합니다. 지난 석 달 동안은 계도 기간이었지만 앞으로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최근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전세 사기 사건의 배경에는 임대인과 한 통속으로 움직인 공인중개사가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한 세입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분석인데 공인중개사 자격 유지 조건 그리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화성 동탄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한 조모 씨. 오피스텔 250여 채를 보유한 부부가 최근 세금을 체납하면서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조 씨를 안심시켜 전세 계약을 하게 만든 건 공인중개사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중개업소는 문을 닫았고 경찰은 이 공인중개사 수사에도 들어간 상황입니다. 만약에 추후에 이 전세가가 떨어져서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다, 매너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안심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인천 미추홀구의 3천여 세대가 보증금을 떼이고 집이 속속 경매에 넘어가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도 건축업자 남모 씨와 공모한 공인중개사 6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남 씨가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살 때 명의를 빌려주고 별도 수수료를 받으며 세입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처벌이 쉽지 않고 그마저도 약하다는 점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인 부동산의 저당권 등 권리 관계에 대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정작 정보를 열람할 권한조차 없고 처벌할 규정도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고의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 형법상 사기죄도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당사자가 아닌 중개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고의로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 유지와 처벌 강화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 중개 과정에 업무 이력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일주일째 유혈 충돌을 벌이고 있는 수단 군벌들이 사흘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산발적인 교전은 계속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교민의 안전을 위해 청해 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에 급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단 정부군이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가 제안한 72시간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혈 충돌 사태를 맞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وأصلي وأسلم على سيدنا محمد المبعوث رحمة للعالمين. المواطنين الشرفاء تمر على بلادنا هذا العام مناسبة عيد الفطر المبارك وبلادنا أصابها جرح بالغ. 하지만 휴전 개시 이후에도 수도 하르툼 등지에서 산발적인 총격전이 이어졌습니다. 중부도시 에로베이드에서는 유엔 산하기구 직원 1명이 총격전 속에 가족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다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 살랄라 항에 있는 청해 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에 급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상황평가회의 이후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구조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군 병력을 태우고 수단 현지로 출발한 우리 공군 수송기는 오늘 오후 수단 인근 국가 지부티의 미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청해 부대를 비롯한 우리 군은 수단 현지와 인근 해역으로 이동해 우리 국민 26명의 철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수단 각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군 수송기가 있는 곳까지 어떻게 이동할지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훈입니다. 오늘 서울 곳곳에는 볼 것도 또 즐길 것도 많았습니다. 123층 타워를 뛰어오르는 수직 마라톤 대회가 열렸고요. 서울대공원에서는 호랑이 3둥이가 돌잔치를 치렀습니다. 돌잔치의 백미는 돌잡이인데 호랑이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지 정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수직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 하늘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국내 최고 높이인 123층 건물 전망대까지 올라야 할 계단은 2,917개.
코로나19를 겪은 뒤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펼쳐진 이번 대회에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2,000명이 도전해 값진 완주를 만끽했습니다. 123층을 오르기 위해서 17층 아파트를 계단을 일주일 동안 계속 연습했어요. 7살 최연소 출전자부터 81살 최고령 출전자까지 참가비 전액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환아들의 치료에 쓰입니다. 사육사들이 정성을 담아 소고기 케이크를 만들고 실과 리본 등 돌잡이도 마련합니다. 특별한 생일상의 주인공은 지난해 4월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난 시베리아 호랑이 삼둥이. 마치 촛불을 끄듯 당근으로 만든 탄생 1주년 기념초를 넘어뜨리고 돌잡이론 인기를 뜻하는 유튜브 골드 버튼을 선택했습니다. 호랑이 삼둥이의 현재 몸무게는 90kg 안팎으로 별탈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랑, 파랑, 사랑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사랑과 정성으로 잘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랑이들 생일 축하해!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집중호우 등 갑작스런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가 강변마다 CCTV를 달아 재해를 확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입찰 과정에서 1순위 우선협상 대상자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달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까지 했지만 관할 환경청은 단순 실수였다며 업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보엠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 산하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최근 국가하천 모니터링 통합상황실 구축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변마다 감시 카메라를 달아 실시간으로 관제소에서 볼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자는 건데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만큼 최신 기술이 들어갑니다. 환경청은 조달청과 함께 공개 입찰을 진행했고 제안서와 발표 내용 등 평가를 벌여 A사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나흘 만에 환경청은 기술 인력에 대한 정량 평가가 잘못되었다며 5점 만점에서 0.6점을 깎았고 A사는 1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A사는 입찰 전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도 하고 직접 찾아가 확인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인정하고 조달청도 인정한다는데 저만 인정하고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에 조달청은 우선순위 성정에 문제가 없다고 A사와 계약할 것을 통보했지만 환경청은 2순위와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실수였다며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해명합니다. 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 요청을 하면 되는데 A사는 환경청이 이마저도 생략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한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서 절차도 없는 이런 행정 시스템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저희는 좀 많이 좀 억울해요. 보완의 기회도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환경청은 25억 원에 이르는 사업을 불과 0.6점으로 바꾸면서도 A사에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공문 한 장만을 보냈습니다. A사는 법정 다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오늘은 지구의 날입니다. 환경오염의 경각심을 알리는 날이고 행사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황사에 또 미세먼지 투성이라 숨을 쉬기도 참 어려운 날이었죠. 지구의 날을 기념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만 해마다 나빠지는 지구 상황은 모두가 돌아봐야겠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 안개가 낀 듯 뿌연 공기에 가려 산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밖에 주차해둔 차량에는 대기를 뒤덮은 먼지가 쌓여 창문을 닫자 검노란 흙먼지가 묻어나옵니다. 황사가 심해서 안 나오려고 했는데 결혼식 때문에 나왔거든요. 나오니까 목도 좀 칼칼하고 모래 잠긴 것처럼 좀 코도 막히고 좀 뻑뻑하고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경북, 울산 등에서는 매우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와 함께 황사 위기 주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구의 날인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우리 자랄 때는 저런 미세먼지니 뭐 이런 거는 도통 없고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세상이 뒤집어져 갖고 너무 힘들어. 전 세계 곳곳에서도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와 집회가 열렸습니다. 페루에서는 각지의 치료사들이 모여 자연을 위해 기도하는 등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이식을 치러 눈길을 끌었습니다. Reunirnos para hacer un ritual místico ancestral en defensa de la ecología, en defensa de la tierra. 지난달부터 미국이나 프랑스 등에서도 지구의 소중함을 생각하자는 취지로 조명을 끄는 지구의 시간 행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오늘 밤 8시 주요 시설물과 건물의 조명을 10분간 끄는 소등 행사가 열립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프로축구 100번째 슈퍼매치에서 FC 서울이 나상호와 황의조의 득점에 힘입어 라이벌 수원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더비에서는 극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설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만 명이 넘는 관중이 운집한 통산 100번째 슈퍼매치. 서울 나상호가 전반 37분 예리한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이자 4경기 연속골을 터뜨립니다. 득점하고는 수원 팬들을 향해 도발성 세리머니를 펼쳐 분위기는 더욱 달아오릅니다. 서울은 황의조가 K리그 복귀 후 첫 필드골을 넣은 데 이어 팔로세비치가 쐐기골까지 터뜨리면서 크게 앞서 나갑니다. 서울은 종료 직전 수원 뮬리치에게 실점하긴 했지만 3대1로 이겨 3경기 무패 행진 속에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옛날에 K리그 시절에도 슈퍼매치는 정말 큰 더비였고 저로서는 선수로서는 당연히 이런 더비를 경험한다는 게 선수로서는 진짜 큰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수원은 사령탑 경질이라는 강수까지 뒀지만 개막 8경기 무승으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시즌 첫 동해안 더비에서는 선두 울산이 안방에서 포항과 극적으로 2대2로 비겼습니다. 울산은 포항 고영준에게 연달아 실점에 패색이 짙었지만 후반 중반 주민규의 만회골, 종료 직전 박호의 동점골이 터져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대기 중에 모래먼지가 가득합니다. 충청과 강원, 영남과 전남, 제주에는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인데요. 휴일인 내일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못하겠습니다. 충남과 영남, 호남은 종일 매우 나쁨 수준에서 나쁨 수준에 오르내리겠고요. 대전, 세종과 충북, 제주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이 먼지는 모레인 월요일 동쪽부터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내일도 날 자체는 온화하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이 22도, 경주 18도까지 올라서 따스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경남 해안은 오늘 저녁까지, 제주는 내일까지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아침에 10도, 낮 기온 22도로 일교차가 크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21도까지 올라서 따스하겠지만 포항은 16도, 울산 17도에 그치면서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일시적으로 기온도 함께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꽃으로 가득 찬 계절입니다. 오늘은 대구 두류공원에 핀 튤립 모습 전해드리면서 뉴스센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